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 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문제풀이 반이 문제만 다뤄가지고는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작년까지 했던 어떤 방식 좀 바꾸고요. 그 다음 실제 이제 시험에 좀 필요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강의 목표는 당연히 이제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은 시험에서 필요한 능력은 인출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하시려면 모든 내용을 동등하게 중요도를 체크를 해서 학습을 하시면 1년 만에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 요즘에 좀 추세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당락을 좌우할 때 경제학 문제를 가지고 당락을 좀 많이 좌우를 했었는데, 요즘 문제는 오히려 조금 보면 정치학 쪽이 좀 까다로워졌다, 생각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 2문제 정도, 이걸 답을 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상시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그거였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제정치에서 민주평화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정치학 문제의 어떤 출제 경향들을 좀 보면 생각보다 수험생들이 좀 잘 접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을 가끔씩 이렇게 등장을 시켜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출제가 되는 걸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정치학은 지금 현재 당락을 좌우하는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좀 문제예요. 하나는 뭐냐면 폴리테이아 같은 문제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출 범위에 속해 있었는데 네가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평화론 같은 문제는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깊이 있게 출제되는 문제, 딱 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이 반복 출제되는 문제들이 2문항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문항을 기준 잡으면 2문항은 좀 더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문항 같은 경우에는 반복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맥락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맥락을 이제 전혀 준비를 못하고 대비를 못하게 되면 문제를 예측하기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아마 강의 자료에서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뒤로 연결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 출제 경향에 맞게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그 추세로 따지면 사실 당락의 좌우에 영향을 미치는 이 기입형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맞으면 대충 점수를 주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기입형 같은 경우는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입형을 답을 하시려면 단어만 외워가지고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맥락적으로 그 단어의 뉘앙스하고 의미들을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학 강의의 어떤 진행 방법은 첫 번째 출제 경향을 일단 먼저 각 파트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쟁점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정리를 하면서 이걸 기입형 중심으로 일단 체크를 하고 주요 단어들을 반드시 맥락상에서 확인하는 것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각 파트별로 제가 주요 내용 관련 문제들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일단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기출문제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가이드만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 역할 분담을 맡아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을 지금부터는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론 강의를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론 강의를 할 때는 많이 읽으라고 표현을 계속 했었죠. 강조했던 게. 근데 지금부터는 첫 페이지부터 책을 절대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비중이 똑같아집니다. 내용마다. 그러니까 비중을 달리 하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은 비중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에 내가 부족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시는 걸 항상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꼭 보면 여러분들이 찝찝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꼭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항상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은 분명히 5월달, 8월달까지 충분히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내용은 계속 강조되지만 제시문을 우리가 분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시문이 없는 시험 대표적으로 본다면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2차, 행정고시 2차 시험들 이런 시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맥락이 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2차 준비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몇 가지 이제 주제들을 한 과목당 40개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개 주제를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시험은 제시문을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답변대로 지금 현재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뻔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맥락적으로 몰랐을 때 답을 쓰기가 좀 애매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들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가하고 강사들이 많이 인용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백지쓰기인데 백지쓰기를 만든 사람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예전에 했던 학습법인데 학교에서 이제 자율학습 시간에 남아서 이제 학습을 하다가 심심하면 공부했던 내용을 칠판에다 막 쓰기도 했거든요. 아니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냥 백지 꺼내놓고 한번 쓰고. 근데 이게 백지 쓰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원본을 그대로 구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꾸 백지 쓰기 하실 때 원본 구현에 집중을 하시는데 원본 구현은 이거는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들은 생각나는 단어들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백지 쓰기에서 제일 필요한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 이게 백지 쓰기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백지 쓰기를 하실 때 이 요약을 하는 것들을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자꾸 원본 구현에 자꾸 집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백지 쓰기가 자꾸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구현은 단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백지 쓰기를 하는 것은 오늘 학습한 내용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항상 이제 복습을 하실 때 문제를 좀 출제가 된 맥락을 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면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걸 자꾸 리마인드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실제로 예전에 이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합격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와서 꼭 했던 말이 뭐냐면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제시문이나 문제 질문 같은 것들 막 등장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또 분석하는 연습을 해 두셔야 리마인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최선의 전략을 만들어서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전략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회과 예비교사를 위한 정치학 책은 다른 책을 필요하다면 보시겠지만 제가 필요한 자료들은 거의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요약은 거의 시험 대비용으로 만든 정말 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들 같은 경우는 매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달, 8월달까지는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나면 9월달부터는 시험 준비가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시험 막바지에 정리가 안 돼서 힘들어하면 그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멘탈 싸움에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5월달, 8월달은 우리가 시간을 한번 알차게 보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진도별로 따르게 되면 정치학의 기초 특성은 사회계약론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할 진도는 사회계약론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의 앞부분까지만 일단 설명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드리고 나서 다음 주에 공리주의와 관련돼서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일단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자유주의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리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정치사상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정치의 개념의 특성인데, 정치의 개념 특성에서 일단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은 첫 번째 정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정치학 개론서가 사실 현실주의 정치의 의미를 풀어쓴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정치학 개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스턴이 주장했던 내용이고, 그 이스턴이 주장했던 현실주의 정치의 의미에 대한 정의에서 중요한 개념이었던 권위, 이 권위가 출제가 됐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치현상설이 출제됐는데 연도를 보시면 이게 93년도, 95년도, 96년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현대 정치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 사람, 이스턴의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쓰인다고 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보고 있는 모든 교재들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현상설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의 대표적인 정치 주체가 누구죠? 바로 이익집단하고 정당이에요. 이익집단과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집단과 정당이라고 하는 이 집단현상설, 이걸 중심으로 정치를 설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질은 야누스의 얼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주의적 관점과 그 다음에 현실주의적 관점, 이 두 가지 얼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학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잠시 한번 설명드리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당연히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고대 그리스적 관점은 거의 이상주의가 가깝습니다. 현실주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상주의가 현실주의보다는 앞서는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현실주의 관점이 주류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근대로 넘어왔을 때 바로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가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권위를 가지고 각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식, 이게 바로 배분이라고 이제 정치학은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개념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개념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개념 규정에 바로 핵심적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경했던, 정의했던 어떤 정치의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그러니까 희소한 가치를 배분하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바로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권위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이 권위가 지금 이제 배분하는 것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배분을 할 것이냐, 바로 국가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권위는 국가가 배분을 한다고 했을 때 정당성은 어디서 오느냐, 그 정당성의 관점입니다. 그 정당성의 관점은 바로 이제 국민의 동의와 지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절차적인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절차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절차.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배분을 결정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냐,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집단현상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바로 이제 정치 체계라고 하는 거, 투입이라고 하는 기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전환이라는 기제,
그 다음에 이제 산출이라고 하는 기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환류라고 하는 기제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호작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 체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 바로 집단인데 그 집단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익 집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전환 기제는 바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뜻하는 건데 이 정당이라고 하는 기제가 바로 여기 이 전환 기제에다가 선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전환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집단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익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은 여기에다가 전환 기제에다가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마디 속에 민주주의를 전제로 해서 중요한 정치 집단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환경적인 요건, 정치 체계라고 하는 요건, 이 요건들을 다 풀어내면 정치학 교과서의 목차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압축적으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이쪽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좋겠다. 괜찮은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정치의 의미. 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적 관심사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의 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공적 관심사는 공적 관심사의 내용이 뭘로 바뀐다고요? 개인의 권리로 바뀝니다. 개인의 권리로 바뀌면서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턴과 더불어 중요한 사람이 바로 라즈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로 정의를 하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바로 현실주의 입장, 이 입장이 바로 출제가 되는데 이스턴에 따르면 정치는 뭐가 들어야 되죠?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 표현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지문 자체가 바로 2번이 기출 지문에서 그대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시문 분석하시면서 그냥 놓쳤던 부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빈칸에 들어야 될 게 현대 무엇의 원칙과 권력의 속성을 고려하여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지금 들어갈 이야기가 뭐냐면 원칙, 절차 아까 뭐라고 했죠? 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죠. 권력의 속성을 고려하여. 이게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적으로 볼 때는. 일단 현대민주주의 원칙 하나, 그 다음에 권력의 속성을 고려하여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그래서 이스턴의 정의 속에는 민주주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에 있는데 이거는 수능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험에는 이건 나올 수도 없고요. 이 이론들 자체가 벌써 몇백 년 전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언제 배경이냐면 이건 사실 막스 베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스 베버가 이제 만들어낸, 원래 이 사람이 어쨌든 법학자이기도 하니까 이 사람이 만들었던 국가의 통치 과정에 대한 국가현상설 설명했던 게 막스 베버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현상설이라고 하는 관점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보면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 그런데 우리 교과서라든지 모든 어떤 목차들은 사실은 집단현상설, 그 다음에 이스턴의 정치적 의미, 이걸 중심으로 설명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턴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정치의 중요한 집단이 누구냐면 정당이 아니고요. 미국의 정치의 중요 집단은 이익 집단이에요.
그런데 유럽의 정치의 중요 집단은 정당입니다. 이걸 대비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 때문에 정당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집단연장설의 의미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정치 체계적 관점에서 정치적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상호작용에서 가장 핵심의 내용은 이익 집단은 뭘 하죠?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익 배분을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생태적 관점이 도입되면서 정치판에 생태적 관점이 도입되면서 일스턴이 뭘 가지고 설명하게 되냐면 이 정치 체계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구 정치학에 사실 논란이 되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정의를 내리기가 정말 힘들었고 정말 어려웠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개념, 정치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정치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치란 사회 내의 재반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국가와 정부를 넘어선, 여기에도 보면 대구형으로 보실 수 있죠. 정부하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개념, 용어. 그럼 이걸 대체한 게 뭐냐? 바로 정치체계입니다. 그래서 정치체계라는 개념을 하나 용어들을 입에 익혀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1950년대 이르기까지 국가는 서구 정치학의 중심 개념이었다. 그런데 국가는 사회과학의 개념으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방금 했던 거. 이유는 뭐냐?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치체계라는 개념, 이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에서는 정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는 첫 번째, 바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로 크게 나눕니다. 이상주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주로 보면 대의명분이죠. 그래서 정의와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겠다. 그래서 정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의, 구현, 행위로 봅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행위로 본다. 자, 그런데 현실주의는 정치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서 정치적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은 정치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봅니다. 이때 이익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권력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도 포함되고요. 좀 더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이익 추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 추구를 위해서 결국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상호작용 중에 대표적으로 보는 게 마키아벨리는 투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투쟁이었죠. 그런데 민주주의 이후에는 이 투쟁 방식이 뭘로 바뀝니까? 어떤 개념으로 바뀌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경쟁과 갈등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치학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투쟁으로 그냥 끝내거든요. 자, 정치의 양면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베르제 바로 이야기, 이 사람이 바로 양면성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다툼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고 정의를 구현하는 행위가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걸 두 가지 얼굴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죠. 다음 각과 을은 정치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과 니은은 각 시각을 중시하는 가치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야 할 순서대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최고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행복이다. 누가 먼저 이야기했죠? 이거 아리스토텔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행복해지고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적 사유와 이성적 원리에 대한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문과 기술 중에 가장 뛰어난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선이라는 표현이에요. 선. 그래서 이것은 곧 정의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최고의 선과 대비되는 표현,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기입형의 첫 번째 유형이 주술 일치형입니다. 보통 서술어 쪽에 있는 것은 앞쪽에서 주어에서 이미 힌트를 줍니다. 이게 바로 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억은 공동선이 되는 거죠. 정의, 공동선. 이게 이제 이상주의적 관점의 바로 정치의 의미, 정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권력을 보유, 확대하고 과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권력을 위한 투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권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개념을 제가 이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위한 투쟁인데 지금 현재는 뭐죠? 경쟁과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경쟁과 갈등으로 바꿔도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적 관점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그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는 설득보다 효과적인 게 뭡니까? 주목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바로 힘이 됩니다. 힘. 나중에 이제 사회계약론 가게 되면 홉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계약론 가게 되면 바로 이제 자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연 상태에서 홉스가 뭐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이라는 표현을 쓰죠. 만인에 대한 투쟁.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제 투쟁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투쟁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를 설명할 때도 현실주의 관점 이러면 투쟁, 홉스적 관점이다. 그럼 제일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권력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기입형에. 자,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시험 문제 출제된다면 힘보다는 이 권력을 기입형으로 만들어 출제를 물어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홉스를 반드시 같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현실주의하면. 자, 그 다음 4번 한번 봅시다. 정치의 의미와 관련된 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확대된 정치적 삶의 지평을 함축하고 있는 기업으로의 정치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이스톤은 정부 제도들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뒀는데 정치란 국가나 정부 제도 이상의 개념, 그래서 정부의 조직, 과정, 구조 이걸 포괄적으로 관련되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이 용어를 일단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여기에 보면 뭘로 정치를 정의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 체계를 가지고 정치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건 설명이 나옵니다. 기입형 두 번째 스타일은 앞부분에서는 주술일치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 대구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기준을 한다면 주술일치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형이 있었죠. 그런데 대구형 말고 이거 말고 이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뒤쪽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제도나 조직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정치 현상으로 포함시키고 간주한다 돼 있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도 설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 환경까지도 포함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바로 생태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체계입니다. 체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육 체계, 정치 체계, 사회 체계 이런 표현 쓸 때 환경까지도 고려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포함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정치를 설명하는 것, 정치 체계. 자, 이러한 시각의 이스톤은 정치는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구속력 있는 가치 배분인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전환의 주체가 누구죠?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이 전환을 누가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가 하는 거죠. 전환의 주체가 바로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가 됩니다. 자, 정치를 사회를 위한 제외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부조. 그 다음에 정치하기 중요한 권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 이렇게 정의했던 사람이 라즈웰이고요. 인간 사회의 중요한 문제는 가치가 제한되어 있어 구성원의 모든 분배 효과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 사회 내 가치 존재량이 적을수록 이를 둘러싼 갈등과 경쟁이 치열해진다. 자, 그러면 갈등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이걸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정치 권력이죠. 그래서 현실주의와 권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고 권위적 배분만이 구성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이 권위적 배분하는 주체가 바로 뭐냐? 정치 권력입니다. 있었던 끊임없는 위기와 갈등 속에서 기업이 정치 체계가 어떻게 계속 유지되는가를 이해하고자 했으며 정치 체계의 활동 과정에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거는 뭐 격가지니까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방금 했던 어쨌든 관계성을 전부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실주의, 권력, 키워드다. 그리고 그 권력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정치에서는. 그게 바로 권위죠, 권위.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이 민주적일 때 국민들은 복종을 합니다. 그게 바로 권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치의 의미와 특성들은 간단히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사상에서 문제인데, 이제 합격하신 분이 이제 올해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하도 이제 말들이 많아서 이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메디슨에 대한 공화정은 강의 때마다 굉장히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나왔던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정답과 관련돼서 좀 약간 시비가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포리테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포리테아 개념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디테일했던 거는 좀 특이했던 장면인데 그건 잠시 뒤에 이론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되는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추첨입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의 관료를 선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빈출이라고 했잖아요. 관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선출하느냐, 선거도 아니고 바로 추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우정 해결 방법. 그래서 그리스 민주정이 중우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중우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방법으로 이제 제시됐던 게 과거의 서울대 정치학 이해체계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서울대 정치학 이해체계는 이걸 혼합 입헌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혼합 입헌국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포리테아의 실질적 의미를 이제 서술해 놓고 있었던 게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에 나왔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제는 어떻게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이 용어를 가지고 이 용어의 의미를 물어봤던 게 이번 문제의 특징이에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는 가운데 소크라테스의 비판이 이어집니다. 소크라테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리스의 정치판을 보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군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혁명 과정에서 군주를 몰아냅니다. 축출하죠. 그러고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했던 뭐 소론의 개혁이나 뭐 이런 개혁, 각종 개혁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정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의 이제 민주정이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으로 정치가 변질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등장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비판들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폴테이아는 살펴볼 건데 메디슨의 공화정은 다음 주에 공리주의와 더불어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내용들, 그 내용과 함께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에 대한 부분이 초기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대표적인 계몽주의의 내용이 바로 자연법, 천부인권, 사회계약인데 여전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이 중에서 자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문제 출제를 보시면 04년도, 13년도, 14년도 그 이후에는 아직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홉스 이론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가 국가주권이에요. 이 국가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국가의 탄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을 보호해주는 국가의 탄생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을 위한 국가였는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탄생은 홉스부터 시작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이제 주요 내용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홉스와 로크의 자연권을 비교를 합니다. 홉스의 자연권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 자기 보존권이었죠. 그런데 로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뭘 집어넣죠? 보존권이라는 대신에 소유라는 표현을 쓰고요. 소유의 내용으로서 세 가지 제시합니다. 생명과 신체와 재산. 그 다음에 이제 홉스 사회계약론의 주요 내용은 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탄생,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부여한 사회계약을 통해서 부여한 국가주권이라고 하는 주권의 특성, 이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홉스의 자연상태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홉스의 자연상태와 관계되는 개념 분야가 꽤 많다. 자연상태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무조건 권력, 힘이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문제 출제가 별로 안 됐습니다. 물어본 거는 바로 자연권이 무엇이냐, 이걸 중심으로만 그냥 물어봤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 다음에 아주 오래전에 90년대에 하나 더 추가됐던 게, 출제됐던 게 저항권이죠. 저항권. 로크가 제시했던 저항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출제됐던 거는 관용이라는 개념입니다. 관용. 그 다음에 이제 루소와 관련되는 개념은 일단은 자연권 사상의 주요 내용을 물어봤던 게 11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비판적인 내용,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핵심이었고요. 아직까지 홉스나 로크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구체적으로 했느냐, 그 부분은 출제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루소 입장에서 홉스와 로크의 자연권을 비판합니다. 자연권을 비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루소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의지. 그런데 일반의지와 대비되는 홉스의 개념이 뭘까요? 그게 바로 리바이던입니다. 하나의 의사로 만드는데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고 치고 빠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권력자가 누구냐면 리바이어든이에요. 루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국가와 하나의 권력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고요. 이쪽은 지배자가 곧 복종자입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거죠. 하나를 만들어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관련해서는 자유주의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출제된 게 95년도, 96년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했던 가장 개념이 뭐죠? 법치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원했던 사적 자치, 사법을 강화시켰던 것, 법치주의 관점. 여기에서 나왔던 게 바로 자유방임이었죠. 이걸 물어봤던 게 95년도, 96년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개인을 중시하는 것, 개인 중시. 이런 관점에서 서술 형태 제시문이 등장했던 게 12년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와 관련돼서는 후기 공리주의자 관련된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이 후기 공리주의자 관련된 내용은 존 스튜어트 밀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린.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제 제시문에 등장합니다. 나머지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출제해서 다시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후기 공리주의자였던 대표적인 정치 사상,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했던 선거제도, 이걸 중심으로 일단 시험 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공익에 대한 정치 사상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논의가 되냐면 행정법학에서 논의가 되는 주제예요, 사실은. 정치학에 사실 이 주제를 뭐 깊이 있게 다루거나 그런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주로 행정학에 다루는 주제였는데, 어쨌든 공익에 대한 정치 사상적 관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관점은 뭐냐면, 일단 이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누가 정하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시문에 등장했던 게 바로 모스크하고 파레토 같은 엘리트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엘리트가 공동선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엘리트가.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제 지배자가 결정하겠죠. 지배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다양한 관점들, 집단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점을 결정한다. 이게 다원주의 입장입니다. 이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제 한 제시문에 엘리트주의자인 모스크하고 파레토, 그 다음에 다원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냥 하나의 제시문에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시문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주의 관점인데, 이 개인주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는 관점에 바로 공리주의가 벤담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차근차근 읽어보면 핵심인데, 문제는 이제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그 제시문이 바로 왔겠죠. 공익을 누가 결정하느냐. 공익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관점에서 대립되는 이론들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 시험에 출제자가 다시 들어와서 문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방금 제가 던졌던 그 질문이에요. 누가 결정하느냐. 그때는 엘리트 이론의 내용들을 각각 물어봤는데, 그 다음 물어볼 거는 누가 결정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존 롤스와 관련돼서 첫 번째 96년도 나왔던 문제는 바로 주요 용어입니다. 그래서 무죄 베일. 그 다음에 이제 원초적 상태. 자, 이런 개념들을 이제 물어봤던 문제들이었고, 롤스의 그 다음에 16년도에 출제됐던 게 롤스의 정의 원칙을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뭘 가지고 물어봤냐면 누진세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럼 누진세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입니까? 보편적입니까? 이게 선별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별적 개념과 관련되는 정의 원칙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만약에 다시 물어본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와 연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그 다음에 이제 샌델의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정답의 시비가 몇 번 있었는데, 공화주의냐 공동체주의냐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샌델의 어떤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구별을 못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온 어떤 시비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걸 답을 만약에 이 기출문제 답을 쓴다면 샌델의 공화주의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마이클 샌델이 한국에 와서 본인이 밝힙니다. 공동체주의자입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아니요, 저는 공화주의자인데요. 한국에서 왜 공동체주의로 소개가 됐을까? 그 이야기인데 그거는 한국 사람이 잘못한 거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메디슨의 공화정이죠. 그래서 메디슨이 미국을 건국할 때 뭘 신경 쓰냐면 바로 이 파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벌들이 집단을 만들어서 조폭처럼 행사를 해요. 자신들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제시했던 가치가 바로 뭐냐면 공화정입니다. 공화주의, 공화정이었다. 그래서 그 맥락을 가지고 풀어보는 문제였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교재에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보셨는데 바로 이제 파벌의 해악이라고 하는 거, 이걸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화주의가 도대체 그러면 파벌의 해악을 막기 위해서 뭘 요구했느냐. 공화주의. 이걸 선택을 했다는 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파벌의 해악은 여러 번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1절에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부터 간단히 한번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군주가 지배를 하다가 이제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도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중우정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고요.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 이런 민주정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민주정이죠. 그래서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타락한 민주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기출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것, 그리스 민주주의의 정치가 선출제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엘리트 선출 제도가 추첨으로 뽑는 거, 이거는 뭐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돌아가면서 한다, 추첨으로 뽑아서 돌아가면서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윤번제라고 불러요. 만약에 추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괄호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답을 윤번제라고 하셔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한다. 뺑뺑이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마술교사 비유와 더불어 선장의 비유를 들어 정치가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엘리트 정치를 소크라테스가 제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결국 엘리트가 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로 치면 엘리트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 엘리트 정치론이 바로 이제 뭐로 연계되는 거죠? 대의제. 현대로 이렇게 연계되는 겁니다. 엘리트 정치, 대의제. 자, 플라톤의 정치사상. 플라톤은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혁명과 같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국가를 제시를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그 이상국가가 바로 뭐죠? 국가 이데아죠, 이게 사실은. 국가 중에 이데아. 본인의 생각하는 이데아. 이걸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상국가에 누가 통치를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철인정치입니다. 지혜를 가진, 이성을 가진 철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상국가가 열릴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동양에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동양에도 뭐가 있냐면 공자와 맹자가 이야기했던 왕도정치라고 하는 거. 훌륭한 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훌륭한 왕이 정치를 해야 된다. 왕도정치죠. 그거와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인, 요 개념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미난 거는 뭐냐면, 그럼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각자의 몫은 각자에 주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몫을 어떻게 주냐면, 재능과 능력에 따라 역할 분담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 사회계층론 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자면, 이건 뭐죠? 자연불평등이죠. 각자가 가진 재능과 능력, 자연불평등입니다. 그러면 이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유기체적 관점이죠. 사회를 유기체로 바라본다. 유기체적 관점. 이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의 최선의 정치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때 플라톤이 말했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천인 정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의 역할에 맞는 덕성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의 어떤 재능과 능력에 맞는 덕성이 각각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단을 구분했다. 그래서 정치가의 집단에게는 지혜를, 그 다음에 군인 집단에게는 용기를, 그 다음에 생산을 담당하는 하층 계급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를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주장했던 게 바로 뭐냐? 현실적인 차선의 정치죠. 이 현실적인 차선의 정치의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뭐였냐면 법률에 의해서 정치를 하자. 그래서 국가를 나눌 때 이 법률로 나누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정체를 분류할 때 정체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게 플라톤은 법입니다. 법. 정체 분류 기준이 이쪽은 법이 됩니다. 법. 그런데 올해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 분류 기준은 바로 이익입니다. 이익. 공익이냐 사익이냐. 그건 잠시 뒤에 보고요. 어쨌든 비교를 해야 될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익과 사익으로 정체 형태를 분류하는 방식을 취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체계적인 체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혼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쪽은 뭐와 뭐의 혼합이냐면 군주와 그 다음에 민주 두 가지, 이 두 가지 혼합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라는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말하는 이제 정의로운 국가와 이상 국가를 이야기를 할 때 이 국가라고 하는 요 개념을 플라톤이 이 개념을 뭘로 썼냐면 폴리테이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폴리테이아가 존재를 했는데 이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포리테아라고 다시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지게 돼요. 이 부분을 시험 문제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물어본다? 답을 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물어봐야 될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 의도나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된 이유가 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좀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교육학이든 전공 기출 문제이든지 간에 왜 출제가 되고 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단순 암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충분히 납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드리겠는데 제 지문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사상인데 이건 잠시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